여러분, 혹시 공감과 동감의 차이를 아시나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실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의 경험에 좀 집중하면서 그 사람의 관점이나 감정 반응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대화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경험을 떠올리면서 내 경험에 집중하고 있으신가요? 이 두 가지 차이로 우리는 공감과 동감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감을 아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상대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가 좀 연결될 수 있는 연결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감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이해할 수도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로써 내 자신의 세계가 좀 확장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감과 동감의 차이를 좀 구분하는 것을 오늘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공감에 대한 의미부터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19세기 말 이 독일 미학자 로베르트 비쉐가 엥플렁, 아인플렁이라는 용어로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 독일어죠. 사실 저도 이 공감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면서 이게 미학에서 왔는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예술 작품에 대해서 깊은 감정이입의 능력을 설명한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독일어 이 아인플렁은 내부로 들어가서 느끼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예술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깊이 몰입하는 능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을 됐어요. 즉 우리 자신을 그림이나 조각, 음악, 그리고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내부로 투사해서 감정을 이입하고 예술 작품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의미를 했었죠. 이렇게 이 공감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감이 심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는데요. 그 뒤로 특히 치료 장면에서는 공감을 중요한 방법으로 다루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상담자로 로저스나 코헛이 있죠. 로저스가 언급하는 이 공감의 의미는 조금 이제 공감 의미가 학차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이 로저스 공감하는 거는 시기별로 또 다 달라요. 초기에는 이 공감을 다른 사람의 어떤 내적인 그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와 거기에 관련된 의미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어, 사실을 인지하면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내가 지각하는 상태를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후기에는 다른 사람의 그 지각 세계에 들어가서 그냥 그 상태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내부에 섬세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가 인식하지 못한 의미까지도 감지하는 것을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코엇이 언급하는 이 공감의 개념은 이제 두 가지 수준으로 좀 정의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리적 내성, vicarious introspection 이란 단어인 건데, 그러니까 대리적 내성이라는 것은 대리는 우리가 뭐 대리기사 있듯이 운전을 대신 해주는 사람 이런 게 대리기사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인트로스펙션을 하는 거예요. 인트로스펙션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성찰이랑 비슷해요. 이 사람의 내부로 들어가서 스펙션 검사하다, 조사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내부로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이 정신분석적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하나의 도구이자 관찰 양식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사이를 정서적으로 강력하게 결합시키는 의미에서 이제 이 의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결합시키고 되게 치료적 효과를 갖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공감의 의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도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 중심으로 공감의 정의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매드 같은 경우는 공감은 타자의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인 조망을 취해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카츠, 공감은 궁극적으로 대리적인 내성이다. 이건 코어시랑 비슷하죠. 그리고 호프만은 정서적인 반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 처지에 더 알맞은 정서적인 반응, 그러니까 정서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베트스는 퓨처랑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타인지향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정서, 느낌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이젠버그랑 밀러 같은 경우도 정서적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좀 더 인지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어떤 학자들은 좀 더 정서나 느낌에 초점이 맞춰서 공감을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 비폭력대를 만든 임상심리학자 마셸 로젠버그는 이 공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이 공감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 다른 사람의 신성한 에너지, 그들 안에 살아있는 생명을 보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행동을 포함을 하는데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학자들은 좀 더 개념적으로만 정의하고 끝났다면은 어떻게 보면 마셸 로젠버그는 이거를 대화나 행동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끌어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제가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 공감의 방식이 크게 정서적 공감이랑 인지적 공감으로 이제 학계에서는 평가를 하는 도구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정서적 공감은 이제 괴로움이나 외로움이 있을 때 안도감을 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 성찰을 통해서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자기 연결로 정서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리고 인지적 공감 같은 경우는 수용을 통해서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인식하고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는 거죠.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나 믿음을 내가 인식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인지적 공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학자들이 이제 어떤 부분은 정서에 초점을 맞췄고 어떤 부분은 인지에 초점을 맞췄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통합적으로 공감을 바라보는 식으로 최근에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말고도 다른 형태의 요인들을 더 추가해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 비폭력대에서는 이 공감을 그러면 왜 하냐라고 봤을 때 이 공감의 의도에 대해서 앞에서는 뭐 공감을 통해서 뭐 상대방을 이해하고 뭐 나의 세계를 확장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이 공감을 통해서 사실 공감을 정말 잘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코엇 같은 경우는 이 공감만 잘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엄청난 큰 도구로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거를 경험을 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폭력 대화의 공감의 의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가지는 경우에 내가 그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 기대에 못 미쳤을 경우 분노나 짜증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이 공감을 하게 된다면은 상대방이 알아차렸을 때 우리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조종하거나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거나 그리고 어떤 부분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폭력대에서는 이 공감의 의도를 단지 나와 다른 사람의 연결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결하는 데 의도를 계속 초점을 맞추면은 자신의 이야기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판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연결의 의도를 가진 공감은 온전히 관계 안에서 감정과 욕구를 듣는데 힘을 실어준다고 하죠. 그리고 이 공감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나는 상대방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걸 공감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를 처음 배운 것도 나는 상대방, 그러니까 과거의 전 여자친구였죠. 과거의 전 여자친구의 모든 이야기에 동의가 되지 않는데 공감을 자꾸 해달라고 하고, 근데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감을 하지?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비폭력 대화를 배웠었고. 그래서
근데 이 비폭력 대화를 배우니까 아,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공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정서 그리고 인지가 있잖아요. 근데 감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상대방이랑 관점에 그 동의하지 않더라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슬픔을 느끼면 나도 슬픔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서적인 공감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비폭력 대에서는 우리가 상대방의 그런 배경이나 그런 상황을 정확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는 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로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과거에 전 여자친구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공감을 받길 원했던 그 때에는 자신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주고 좀 소중하게 돌봄을 받기를 바라는 연인으로부터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 이 사람이 지금 되게 소중히 돌봄을 받길 원하는구나. 그거에 대한 욕구를 내가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짜증이 나고 뭐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나고 뭐 이런 걸 모르더라도 그거를 그 욕구를 내가 알게 되면 나도 소중하게 돌봄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중히 돌보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은 자신의 어떤 그 수용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그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되죠. 그렇게 관계 안에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이 공감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비폭력 대의 공감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추측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측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추측이 우리가 정확하지 않을까봐 물어보기 조심스럽거나 아니면은 나의 추측이 너무 정확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맥락에는 이제 우리의 공감이 정확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질문을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공감을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앞서서 이제 비폭력 대화에서는 공감의 의도가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본 적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어, 그 어렸을 때 뭔가 내가 너무 궁금해, 알고 싶어. 그때 질문을 던져가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에 되게 주의를 두었던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던졌던 질문이 맞고 틀리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자세, 그때 그런 것들이 되게 그냥 그때의 그 기쁨,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호기심의 자세, 호기심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그 과정이 우리가 연결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서로에 대한 어떤 미지의 세계를 밝혀나가는 데 이제 초점을 두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데 주의를 두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은 좀 이런 게 떠올랐어요. 이런 이미지. 그 게임을 하는데 어떤 미지의 지도를 밝혀나가요. 그래서 뭐 RPG 게임 같은 것들 보면은 좀 그 지도를 밝혀나가면서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막 그 파티를 맺어요. 같이 할 그 뭐 길드원이라든가 파티원. 그래서 같이 파티를 맺고 함께 이렇게 지도를 밝혀나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물 상자를 발견할 수도 있고 몬스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의 순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좀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느낌이라던가 상대방의 중요한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서로 밝혀나간다.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가 함께구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공감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공감이 모든 상황에서 이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감은 연결을 위한 하나의 선택일 뿐인데 오히려 이 기계적인 공감이 사람들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게 돼서 불신하게 되고 관계를 단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해서 이 공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비폭력 대화를 잘 모르고 배우다 보면은 공감을 뭔가 강요처럼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공감을 하지 못했을 때 자기를 비난한다거나 아니면 타인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비폭력 대화 배우는데 상대방이 너 비폭력 대화 배우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던가 판단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공감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공감의 언어를 배웠으니까 너는 공감을 해야만 해. 약간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되게 괴롭죠,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고, 처음에 이걸 배워서 전 여자친구한테 이걸 사용을 하는데, 공감을 더 잘하고 싶어서 배워서 이제 했지만, 많이 서툴렀죠. 그러니까 이제 비폭력 되는데 그거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비난을 듣기도 했었고, 그랬더니 이제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죠, 더. 그래서 우리가 공감과 동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공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 공감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관심과 호기심이 상대방에 있다라는 것에 첫 번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동감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 자신의 경험에 떠올리고 그 내 자신의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감은 내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우리로 대체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 사람이 돼보는 거죠. 그렇지만 동감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중심이 나 중심이냐 상대 중심이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감은 호기심을 가지고 들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이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계속 파생돼서 따라가는 형태인데, 동감은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끌고 와요. 그때 근데 내가 나도 이랬었는데 이러면서 나의 이야기로 끌고 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감 위에 비슷한 반응 형태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공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우리가 상대방의 고통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싶고, 이래서 이제 공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비슷한 의도로 사용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몇 개가 조언과 위로가 있어요. 근데 이 조언과 위로는 실질적으로 약간 부작용이 좀 있어요. 조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해결사나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조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심리적으로 이 사람을 도움을 줌으로써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어떤 시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안 좋은 거는 이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회,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충족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답을 알려줌으로써 기회를 빼앗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상담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이 좀 오해를 하는데, 상담사가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게 상담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어떤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담사가 조언을 해주는 걸로 좀 배우거나 그렇게 인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언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요청했을 때, 나 조언해줘 라고 요청했을 때나 조언을 하는 거지, 그러지 않은 경우는 조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비추천을 하죠. 상대방에게 연결되기 위한 대화에서는. 아니면 내가 먼저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죠. 정말 내가 이런 상황이 걱정이 돼서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은데, 혹시 내가 너에게 이런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데 혹시 들을 마음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이런 상하 관계나 이런 좀 어떤 위계가 있는 관계에서는 그것도 좀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조언은 좀 조심히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로도 사실 위로가 되게 상대방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거가 가지는 부작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통해서 사실 내가 왜 위로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근데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 느꼈을 때
그거를 빨리 뭔가 매듭을 짓고 싶어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 그때 그 고통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위로를 막 해가지고 아 괜찮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위로를 통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숨기거나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빨리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잃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상대방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때 내가 위로를 하고 싶다.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건 내 자신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는 게 내가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야. 그래가 막 티슈를 준다거나 막 그 눈물을 멈추게 하려고 한다거나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행동 자체는 결국에는 내 안에 그 욕구를 좀 돌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나한테 뭔가가 자극되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위로도 되게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아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하는 경우 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힘은 하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그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니까 이제 그런 말로 그 고통을 숨기거나 피하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마셜 로젠버그는 이 공감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평가 없이 그 사람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공감을 통해서 연결되고, 그리고 연결됨으로써 내 자신이 좀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상대방도 나와의 좀 연결감,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에 이 공감의 가치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런 거를 경험해 보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이 공감과 동감의 차이를 좀 설명했고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이 공감이라는 것은 이제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의 어떤 통합적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비폭력 대화, 공감을 사용을 할 때 어떤 변화의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고 단지 우리의 연결의 의도를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공감 자체를 연결의 의도를 가지고 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 이야기를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감할 수 있다. 그리고 호기심이 내가 아닌 상대에 있고, 그리고 내가 마치 상대방인 것처럼, 그리고 내 이야기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상대방에게 되어 있어요. 초점과 중심이 공감을 할 때는. 그리고 조언과 의로가 상대방의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오히려 상대방이 고통을 감내하고 성장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 넣진 않았지만 이 공감과 동감의 차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감은 상대 중심, 동감은 나 중심이라고 단순하게 쉽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내면과 외부 인식하기인데요.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대해서 자각을 동시에 하는 연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곳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는 연습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나한테 기울이고 있나? 상대한테 기울이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상의 형태이면서 좀 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앉은 자세들 좀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선 자신의 어떤 흐름, 리듬에 따라서 준비가 될 때까지 몸과 의식을 좀 초대해 보세요. 편안하게 자리에 앉고 엉덩이 지면 표면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편안한지, 그리고 내 몸에 그런 긴장이 있는 부분은 없는지,
눈을 감고 천천히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내 몸의 이제 신체를 한번 인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머리는 어깨 사이에 있고, 그리고 호흡은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는 쉬고 있고, 지금 여기 이 나의 몸에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이세요? 몸 전체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천천히 외부 세계로 의식을 전환을 하면서 가까운 곳과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기계음이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소리에서 다시 주의를 나의 내부 소리로 가져오세요. 심장 박동, 그리고 나의 신체 내부의 감각. 나의 숨소리. 그리고 다시 외부의 소리의 세계로 인식을 전환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나의 신체 내부의 경험. 어떤 소리가 나의 귀에 닿는 그 느낌. 그거를 모두 알아차림을 유지하면서 내부와 외부 모두를 감지하면서 호흡을 이어나갑니다. 천천히 준비가 되면 눈을 떠보시고요. 오늘 연습했던 것들이 좀 즐거운 부분이 있었으면 어떤 즐거움이 있으셨을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도 좋고 말로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안과 밖의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좀 어려우셨을까요? 외부로 갔다가 내부로 갔다가, 외부로 갔다가 내부로 갔다가. 이 연습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상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지금 나의 주의가 어디가 있지? 아니면 나의 감정이 올라올 때, 자극이 될 때 그걸 알아차리는 용도로 사용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의 감정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주의를 가져가는 어떤 선택들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미래 나에게 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본다던가, 이런 알아차림의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삶에서. 과거보다 내가 어떤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내가 선택하고 있다라는 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효능감이 올라가고, 아,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훈련을 내가 스스로 좀 해본다던가,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내 멘토에 올라온 영상을 좀 이렇게 꾸준히 잘 구독을 하고 이제 시청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비폭력 대화를 뭐 배우기 위해서 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교육을 신청해서 교육을 들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바쁘기도 하고 제가 논문 최종 심사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독감에 걸려가지고 목 기침이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영상을 좀 찍지 못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회복이 돼서 이제 다시 찍어서 올리는데, 다음 시간에 또 앞으로는 이제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